이 일은 내가 아직도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게 된 소름 끼치는 변태 스토커의 실화이다. 2010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는 여전히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다 고등학교 친구들과 여름에 예정되어 있던 캠핑을 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었고,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기에 창문을 연 채로 앉아서 옷을 개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즐거운 마음에 흥얼거리며 한창 준비를 하던 중 밤 12시가 다 된 시간에 창문 틈새로 손이 쓱 들어오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나도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고 정체불명의 손은 재빨리 눈앞에서 사라졌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웠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동생이 나를 골려주려고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다. 그렇게 동생 방으로 가봤더니 늦은 시간임에도 온라인 게임에 삼매경 중이었다. 나는 의문을 가진 채 내 방으로 다시 오게 됐고 창문을 닫으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밖을 살펴봤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둠 속에서 나를 빤히 보고 있는 남자가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러한 상황에 소름이 돋았고 곧바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을 부르게 됐다. 그렇게 10여 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고 집 근처를 수색하였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말하며 문단속 잘하라고 경고를 하고 경찰들은 돌아가게 됐다. 우리는 모두들 불안해했으며 엄마는 낯선 남자가 다시 돌아올 것 같다고 말을 했다. 엄마는 그렇게 촉각을 곤두세운 채 문단속을 철저히 한 채로 밖을 예의주시하게 됐다. 그렇게 30여 분이 지나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정원으로 몰래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만다. 엄마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러는 동안 남자는 내 창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제야 엄마는 다시 경찰에 다급히 신고를 했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 눈치 빠른 남자는 재빨리 도망가버리고 말았다. 보안에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부모님들은 동작 감지 등을 설치를 했고 더 이상 그 남자는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별일 없이 1년여가 흘러가는 와중에 나는 운전면허도 일찍 따게 됐고 싸구려 중고마티즈도 보유한 채 시내 쪽으로 직장을 다녀야 돼서 뜻이 맞는 친구와 함께 낡은 아파트를 새 들어 함께 살게 되었다. 말이 아파트지 5층짜리 옛날 낡은 아파트였고 집을 나와 생활한다는 설렘이 더 컸었기에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곳은 방범이나 보안 자체는 매우 취약했던 곳이었다. 그렇게 아파트에서 생활한 지 한 달여가 돼갈 무렵 내 차에 누군가가 빨간 장미를 운전석에다 넣어둔 것이었다. 장미가 왜 차 내부에 있는 것인지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그렇게 일을 하러 나갔다가 돌아올 무렵 좁은 주차장은 차들이 금방 들어차 여관에서 주차하기가 힘들었기에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까지도 주차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렇게 내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임에도 일주일 중 두세 번은 외부에 주차를 해야 했고 그럴 때마다 내 차에는 이상한 것들이 점점 놓여있게 되었다. 심지어 남자가 즉석에서 벗은 속옷까지도 말이다. 그것만 해도 소름 끼치는데 그보다 더 소름 돋는 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페레로 로체 초콜릿까지 내 차 안에 놓여 있었다. 그 순간 이건 나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나는 내 주변의 남자들을 의심하기 시작하게 됐다. 옛날 아파트라 다들 세탁기를 복도에 놓고 썼는데 어느 날 빨래를 돌리고 세탁물을 넣으려고 꺼내보니 팬티와 브래지어만 모두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다음에도 역시나 세탁을 하고 수거를 하면 팬티와 브래지어만 감쪽같이 없어지는 것이었다. 나는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에 두려웠고 공포심마저 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스토커에게서 편지가 오게 되었다. 편지를 열어보고 읽어본 나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편지 봉투 안에는 내 모습이 담긴 사진들과 나에 대해 오래전부터 사랑한다는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상황에 어느 날 같이 살던 친구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라며 우리가 사는 곳으로 초대를 해 데리고 오게 됐다. 민지는
남자를 처음 사귀었고 순수했기에 채팅으로 만난 남자임에도 푹 빠져 있었다. 남자는 성함을 대며 나에게 인사를 했다. 철우는 눈매는 조금 날카로웠지만 잘생긴 편이었고 무엇보다 화술이 굉장히 좋다고 느껴졌었다. 하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철우가 거부감과 묘한 위화감이 들었다. 철우는 나를 볼 때마다 민지가 모르게 눈웃음을 치며 흉한 말들을 농담 삼아 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불편한 자리와 대화를 하고 난 후 철우가 집에 이만 가봐야겠다며 일어나게 됐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제야 편해지겠네 생각하며 현관 앞까지 배웅을 해주고 티내지 않고 인사를 건넸다. 그렇게 철우가 돌아가고 난 뒤 민지에게 철우는 아닌 것 같다고 부드럽게 조언을 해줬지만 오히려 나에게 화를 내며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며 간섭하지 말라고 했다. 나는 기껏 친구라고 생각해줘서 이야기해준 건데 그렇게 나오는 민지에게 서운함마저 들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내가 철우가 불편하다는 기색을 내비쳤음에도 민지는 철우를 자주 집안으로 들였다. 나는 철우와 마주치는 것이 불편하고 거부감이 들었기에 그와 마주치는 것을 최대한 피하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찍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아무도 없는 우리 집에서 철우 혼자 TV를 보며 맥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 민지가 퇴근이 늦어진다며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며 웃으며 말하는 철우. 그러면서 민지가 오기 전까지 같이 맥주나 마시며 이야기나 하자고 말을 했다. 나는 그러한 일련의 모든 행동들이 은근히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게 된다. 나는 어처구니도 없었고 여러 가지 화도 났기에 그대로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렇게 방에 들어온 지 10분 정도가 흘렀을까? 철우는 자신은 민지의 남자친구이고 너도 민지 친구면서 나에게 너무 쌀쌀맞게 대하는 거 아니냐며 슬퍼했다. 그러면서 민지를 위해 모두가 알아갈 필요가 있다며 거실에서 대화를 하자고 했다. 내 마음은 그다지 내키지 않았지만 내가 너무 지나쳤던 걸까? 라는 생각도 들며 철우의 말에 동의하며 거실로 나와 맥주를 마시면서 TV를 보며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철우는 이러쿵저러쿵 나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까지 대화를 하고 싶지는 않았기에 TV에 집중하려 노력했다. 그러다 따가운 시선이 느껴져 TV를 보다 말고 힐끔 철우를 보았는데 나를 빤히 쳐다보며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기분이 매우 나빠 공격적으로 내 얼굴에 뭐 묻었냐라고 물었다. 철우는 한참을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마지막이 이건 꿈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처음에는 뭔 소린가 의아해했지만 이내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다. 다급히 일어나 컨디션이 안 좋다고 양해를 구하고 내 방으로 와서 문을 잠갔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느덧 스토커로부터 내 차는 공격받지 않았고 속옷들이 없어지는 일도 없게 됐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철우가 설마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내 그런 건 말이 안 된다며 부정을 하고 말았다. 그 뒤로 2주간이 지난 뒤부터는 철우는 자기의 옷가지들까지 챙겨와서 그곳에서 살다시피 하기 시작하게 됐다. 나는 그러한 불편한 상황에 민지와 철우에게 화가 났지만 내가 그냥 피하는 쪽을 택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에서 잠을 자고 샤워를 하는 정도를 빼면 있을 일이 없게 되고 만다. 그렇게는 지낼 수 없어 이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집을 따로 적극적으로 알아보게 됐다. 이사를 하기 며칠을 앞두고 거실 테이블에는 장미 꽃다발과 100일 기념 편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나는 철우의 수상함과 예감에 의해 나도 모르게 편지에 손이 가게 됐고 편지를 보는 순간 기겁하며 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 그 필체는 스토커가 보내왔던 편지의 필체하고 완전 판박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내 방으로 황급히 달려가 스토커가 보내왔던 편지의 필체와 자세히 비교해 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필체는 둘 다 완벽할 정도로 똑같았었다. 나는 경찰들에게 신고를 하게 됐고 경찰들은 사실 확인을 위해 나에게 진술을 받았고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민지에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리게 됐다. 민지는 크게 분노한 나머지 철우에게 전화를 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며 따지기 시작했고 눈치 빠른 철우는 이내 완전히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경찰들이 철우가 근무한다는 직장을 찾아갔으나 그런 사람은 없었고 전화번호 역시 남의 명의로 돼 있는 대포폰이었다. 순진했던 민지는 처음으로 사귄 남자가 변태 스토커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그가 했던 모든 말들을 믿었기에 배신감 또한 엄청 컸을 것이다. 경찰은 철우가 우리 집에 두고 간 짐들을 조사해 보기 시작했고 몇 개의 가방 중 한 곳을 열자 나는 기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가방 속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곳에서 내 사진들로 가득했고 심지어 내가 도난당한 속옷들도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최근에 내 가방에서 자고 있던 사이 찍혀있던 사진들도 여러 발견이 되었다. 그렇게 나는 그 집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와 다른 곳으로 조용하게 이사를 하게 됐다. 민지는 자신의 첫사랑이 사이코 변태 스토커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민지를 위로해줬지만 오히려 나에게 화를 낼 뿐이었다. 나 역시도 그동안 민지의 여러 가지 행동들에 의해 크게 실망을 하며 사이가 크게 틀어지게 되고 말았다. 나는 그 스토커가 무슨 의도로 그렇게까지 접근을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정체가 발각이 안 된 채로 시간이 더 지났다면 분명히 나에게 위험이 닥쳤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였다. 그 뒤로 나는 무사히 지낼 수 있게 되었고 결혼을 하며 한 아이의 엄마이자 부인으로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이야기가 무섭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